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전산 세무 2급 102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구하시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건요, 수량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장부에다가 상품이 100개가 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창고에 가보니까 8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0개가 수량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기말 장부상 재고액에다가 기말 실제 재고액을 빼주시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여기 자료를 잘 보시면 기말 실제 재고액은 13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말 장부상 재고액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자, 기말 장부상 기말 재고액은 기초에서 단기 매입 더하시고 그 다음 판매된 부분을 빼시면은 남아있는 재고액을 구하실 수가 있죠. 자, 기초 재고자산 10만 원 있고요. 단기 매입 65만 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팔린 것만 빼시면 되는데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 보기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매출 원가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보시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 있죠. 이 매출 총 이익률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해내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매출 총 이익률은요. 매출 총 이익에다가 매출액을 나누시면은 나오는 금액이에요. 자, 이 공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자, 매출 총 이익은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것을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죠. 제가 좀 길게 늘여놨어요. 자, 매출액은 80만 원 있었고요. 매출 원가 모르니까 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액을 나눠 주셔야 되는데 80만 원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은 25%죠? 그래서 0.25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매출액을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면 이러한 공식이 나오는 거죠. 80만 원 빼기 X는 80만 원 곱하기 0.25가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2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이 X만 남기시고 80만 원을 넘기면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X는 60만 원. 즉 매출 원가는 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외워주실 때 매출 원가율이 75%다 라고 외워주신 다음에 매출액에서 바로 75%를 곱하면 6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생략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매출 원가가 나왔죠? 이 매출 원가를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장부상 기말 재고액은 15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15만 원 빼기 13만 원은 2만 원이 나오는 거겠죠. 자, 따라서 장부에는 내가 분명히 15만 원이 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창고에 가보니까 실제로 13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2만 원 부족하죠? 이 2만 원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자, 결산일이죠.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는지에 따라서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바로 나왔죠, 여러분. 1번입니다. 자, 2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한다면은 외상매입금 그리고 지급 어음이 있었는데요. 자, 얘들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자,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를 말한다. 자, 우리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 아니죠.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죠.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부채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죠, 여러분. 자, 반드시 아닙니다. 예외도 있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회계에서는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반드시, 모두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자, 우리 부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부채에는요. 일단 확정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과 시기가 확정된 부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미지급금, 매입 채무 이러한 것들이 있죠. 얘들이 다 확정 부채고요. 자, 그리고 충당 부채는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게 있었죠. 자, 퇴직금. 자, 직원이 퇴사를 해야지만 저희가 퇴직금이라는 걸 주는데 언제 퇴사할지 모르죠. 그리고 1년 있다가 퇴사하는 거랑 10년 있다가 퇴사하는 거랑 퇴직금, 금액 자체가 다르죠. 자, 따라서 퇴직금이라는 건요, 지원이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당부채, 즉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아두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충당부채에 대해서 말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이건 부채의 정의였죠. 자, 2번,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3번,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이 가능해야겠죠. 자, 3번, 우발부채. 자, 우발부채라는 것도 있었죠.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인데요. 자, 이 부채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송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죠. 만약에 내가 승소를 한다면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다면은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죠. 그럴 때에는 우발부채로 분류를 하고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주석에다가 기록만 해두도록 합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이러한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3번 볼게요. 자,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시오. 자,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인 거 아실 거고요.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 자, 성급 비용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거죠.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비유동부채였어요.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1번이네요.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성급 비용이 자산이었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 실무 쪽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성급 비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시오,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시오, 다음 중 자산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무조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셔서 한 문제를 꼭 맞추시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유형자산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4번 문제 별표 칠게요. 자, 교환에 대해서 세무 2급에서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먼저 풀기 전에 정리부터 해두도록 할게요. 동종자산 간 교환이 있고요. 이종자산 간 교환이 있습니다. 자, 동종자산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자산 간 교환이라는 뜻입니다. 자, 특징은 물리적, 기능적, 금액적으로 유사한 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자, 따라서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적어주시고요. 이것을 장부가액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교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자산끼리 교환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익을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요, 다른 종류의 자산 간의 교환을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취득 원가는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공정가액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주의하실 점. 만약에 공정가치가 확실하지 않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차를 샀는데 이 차가 단종이 된 거예요. 그럼 공정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시가가 없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확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럼 제가 받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산관을 교환할 때 현금을 더 받은 게 있다, 혹은 현금을 더 준 게 있다 라고 한다면은 현금 수수액까지 반영을 하셔서 적어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공정가치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계장치랑 차량 운반구랑 교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계장치랑 차량 운반구랑 서로 다른 자산이죠. 그죠? 이렇게 다른 자산 간 교환을 이종자산 간 교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이었고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30만 원이고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8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는 제 거죠. 제 거고 이 기계장치를 거래처한테 주고 차량 운반구를 제가 받은 경우입니다. 자, 회계 처리를 하실 때에는 일단 기계장치를 제가 거래처에 준 거죠. 그죠? 줬기 때문에 자산 감소. 기계장치 나가면서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제공받은 취득한 자산을 적어 주시는데, 자, 이종자산 간 교환일 때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를 어떤 걸로 하기로 했어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기로 했었죠. 따라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인 80만 원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차대변이 안 맞죠, 여러분? 10만 원 부족하죠? 대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10만 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처분 이익은요, 우리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1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면은 지금 이거 두 개 빼는 거죠? 그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70만 원인데 내가 취득한 자산은 80만 원이죠? 따라서 10만 원의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종 자산 간 교환을 할 때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옳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자,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죠? 자, 2번 이종자산 간의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3번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 반영해서 결정한다. 맞습니다. 자, 그럼 4번이 틀렸는데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이거 틀렸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고요.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자, 5번 별표 칠게요. 자주 나와요. 자, 기본 가정에는 3개가 있습니다. 자,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자, 아닌 거는 3번이에요. 우리 발생주의의 가정은요.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정답부터 체크를 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실체의 과정. 자, 기업은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고요. 기업 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자, 우리 법인 사업자라고 하죠. 자, 법인. 여기에서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를 하나의 인격을 가진 하나의 실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건 맞죠? 자, 2번 계속기업의 가정. 자,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실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가정. 자, 그렇죠. 우리가 회사를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계속기업의 가정도 맞고요. 자, 발생주의 가정은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기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한다는 가정. 말 자체는 맞는데요, 여러분. 얘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자, 4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 자, 기업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인위적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간마다 보고해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4번도 맞네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1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기간을 인위적으로 1년으로 분할을 한 거였죠. 자, 따라서 기본 가정은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를 잘 엮어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부터는 우리 원가 회계죠. 물량 흐름은 평균법을 가정할 거고요. 아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뭐 공손품, 정상 공손품 나오네요. 자, 여기에도 별표 하나 칠게요. 저 별표 좀 많이 치죠, 여러분? 자, 근데 공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공손품이란 폐기처분 또는 매각처분 이외에는 용도가 없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그쵸? 공손품은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불량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 정상 공손품을 기준으로 완성품의 3%로 가정할 경우 정상 공손 수량은 200개이다. 자, 이거 맞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제가 제공품의 T 계정을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공품의 차변에 기초가 들어오죠? 기초 제공품은 2,000개 넣어주고요. 그리고 단기 착수량 공장이 투입한 거 8,000개. 자, 그럼 총 몇 개를 투입했어요? 10,000개를 투입했죠? 그죠? 10,000개. 자, 완성된 게 9,000개래요. 완성 9,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 이건 아직 미완성이죠? 500개. 자, 그럼 제가 10,000개를 투입했으면 완성되거나 아니면 기말 제공품으로 나오는 게 10,000개가 되어야 하는데 두 개를 합치면 9,500개밖에 안 되죠? 그럼 모질한 500개는 공손이라는 뜻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불량품이라는 뜻이죠. 자, 이때 공손 안에서도 정상 공손이 있고요. 비정상 공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량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우를 정상 공손이라고 하고요. 비정상 공손은요, 관리자가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수를 해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금액을 넣어 볼게요. 자, 정상 공손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3%로 가정할 경우, 자, 그러면 9,000개 곱하기 3%로 가정할 경우 정상 공손 수량은 200개다. 아니죠. 270개가 나오죠. 그러면 틀렸네요. 그죠? 그럼 바로 나왔네요. 2번. 자, 그럼 3번이 맞는지도 한번 볼게요. 정상 공손품의 기준을 5%로 가정할 경우 비정상 공손 수량은 50개이다. 자, 우리 정상을 5%로 가정을 하겠대요. 5% 그러면 정상 공손은 450개가 나오죠. 그럼 450개 넣어주시면 500개 중에서 450개가 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은 50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4번.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공손수량은 동일하다. 그렇죠. 자,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투입한 게 먼저 완성이 된다. 그리고 단기 착수 중에서도 완성품이 나올 거고요. 뭐 기말이나 공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평균법은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얘들 퉁쳐가지고 완성되고 공손이나 기말이 나온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다를 뿐이지 불량품이 나오는 거는 선입선출법으로 하건 평균법으로 하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7번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자, 자료를 좀 잘 봐주셔야겠죠. 자, 기초 원재료 있고요. 기말 원재료 있고 뭐 단기 원재료 매입, 직접 노무비, 제공품 재고, 제공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저는 제공품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제공품의 T 계정은요. 수량으로 구했고요. 지금은 금액으로 한번 볼 겁니다. 자, 제공품 차변에는 기초 제공품이 있어요.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기총 제조원가 있죠. 자, 두 개를 투입해서 완성된 거를 단기 제품의 제조원가라고 하고요. 자, 끝까지 만들지 못했던 거는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 있겠죠. 자, 그럼 이 제공품의 T 계정을 활용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제공품 나와 있죠. 자, 기초제공품 40만 원. 자, 기말 제공품 50만 원. 일단 나와 있는 것부터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단기총 제조원가만 구하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실 수 있겠네요. 단기총 제조원가는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합친 금액인데요. 자, 직접 재료비 구하셔야 되는데 직접 재료비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지금. 자, 지금 보시면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 예제를 가지고 구하셔야 됩니다. 자, 직접 재료비는요, 공장이 투입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했고 공장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비가 들어가는 거겠죠? 비용이다.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요, 기초랑 매입 더하면 170만 원이죠. 자, 170만 원 중에 남아있는 거, 기말 5만 원이 남아있대요. 그럼 내가 사용한 게 165만 원이다. 이렇게 뜨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직접 노무비는 나와 있습니다. 150만 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고, 제조간접비도 나와 있죠.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세 개를 다 더하시면은 단기총 제조 원가는 515만 원. 자, 그럼 차변의 합은 555만 원. 그럼 대변도 555만 원이 나와야겠죠. 기말 제공품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505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이거 T계정 꼭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번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이거 맞죠? 자, 2번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이다. 2번 틀렸죠. 2번은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매몰 원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회피에 불는 원가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죠? 자, 회피가 불가능한 원가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약할 수 없는 원가 맞습니다. 자, 4번 변동비의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것도 맞죠? 자, 변동비의 대표적인 원가는요, 재료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업도는 생산량으로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가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 재료비가 10,000원이 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2개를 생산하려면 2만 원이 들어가죠. 자, 10개 생산하려면은 10만 원이 필요하죠. 100개 생산하려면은 100만 원이 필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조업도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4번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 9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건요.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계산하는 명세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쭉 보시면 들어갈 수 없는 거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액까지 들어간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어디에 있냐면 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있고요. 자, 그리고 9번 같은 문제는요. 우리 K랩에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얘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 직접 재료비 구하시려면 어떤 거 필요했어요? 기초 원재료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더하시고 기말 남은 거 빼시면은 공장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가 떴었죠. 여기에다가 직접 노무비 더하시고 제조 간접비를 더하시면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나오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에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기초 제공품 만들다 만 거 더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당연히 더하고 여기에서 기말 제공품 미완성된 거를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제조 원가 명세서는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한 명세서이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들 3개 더한 게 단기총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단기총 제조 원가도 볼 수 있고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 원재료도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은 확인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으로 자주 나오는 게 기말 제품 재고액 혹은 매출원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나는 외우기 싫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K랩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10번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에 이것만 봐도 답 나오죠, 사실은. 그 배부 순서에 따라서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우선순위로 특정 보조 부문 원가가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분된 후에는 다시 역으로 배분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뒤에 내용 잘 모르셔도 순서만 보고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부 순서가 나오면 단계 배부법이네 하고 찍고 바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방법이 직접 배부법이 있고 단계 배부법이 있고요. 상호 배부법이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서로 간의 용역 수수를 아예 무시를 하겠다라는 방법이고요. 장점은 시간 비용 절약 간편하다. 단점은 무시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였습니다. 단계 배부법은요. 그래도 둘 다 무시하기에는 조금 너무하지 않냐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력 부문부터 내가 배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동력이 수선한테 배부를 해요. 그 다음에 절단이랑 조립한테는 당연히 배부를 해야겠죠? 제조 부문이니까. 그죠? 보조에서 제조 쪽으로는 원래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로 배부하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우선 순위로 특정 보조 부문 원가가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된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1번을 얘기한 거예요. 배부된 후에는 다시 역으로, 그러니까 수선이 동력한테는 배부하지 않는다 라는 설명이었어요. 따라서 단계 배부법은 우선 순위를 정하고요.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문은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모두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단점은 순서를 잘못 정할 경우 직접 배부법보다 부정확할 수 있다.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둘 다 계산을 하겠다라는 방법이었고요. 장점은 정확합니다. 단점은 둘 다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풀어주셔야 되고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아직 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꼭 숙지를 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11번부터는 세법이죠. 부와 같이 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1번도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1회차는 나름 평이하게 나온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지문 읽기 전에 우리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의 사업장은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매매는 사고 파는 거죠. 자, 사고 팔 경우에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본점이겠죠.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 사무실로 하시면 될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 자, 임대는 월세 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자, 빌려주는 거는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는 거예요. 두 개 차이 있죠?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무인자동 판매기는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즉 사무실을 장소로 볼 거예요. 자, 따라서 무인자동 판매기 설치 장소라고 나온다면은 틀린 문장이겠죠. 자, 여러분들, 무인자동 판매기는 자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판기, 사장님 한 분이요, 자판기를 한두 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몇십 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몇십 대를 설치한 장소를 다 사업장으로 본다면 세금 신고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따라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죠? 임대업은 부동산의 주소로 할 겁니다. 자,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죠?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3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각 건설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자, 3번이 틀렸죠. 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기로 했어요. 그쵸?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건설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면 한 건설업이 대구에도 아파트를 지을 거고 부산에도 지을 거고 경기도에도 지을 거고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현장 사무소로 한다면은 세금 신고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사업장이 너무 많게 되는 거겠죠? 자, 4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것도 맞죠? 자, 12번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제가 별표를 너무 많이 쳐서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요. 이것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간이 과세자가요. 한번 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좀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일반 과세자는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구간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간이 과세자는 무조건 개인 사업자 중에서만 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요. 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요.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초과하고 8천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의 간이 과세자 구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달하는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자, 둘 다 간이 과세자가 맞긴 한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우리가 세법 개정되기 전에 간이 과세자의 조건은 원래 이거였어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달이다. 이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자영업자들이 어땠나요? 굉장히 장사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일반 과세자였거든요. 근데 간이 과세자 쪽으로 좀 편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간이 과세자의 조건이 살짝 상향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 과세자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간이 과세자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구간이 지금 두 개인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자, 일반 과세자 발급 가능하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가산세 붙어야겠죠? 간이 과세자 제가 1번이라고 할게요. 말하기 편하게. 자, 1번 간이 과세자는요. 원래 일반이었다가 넘어왔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겠죠? 원래 일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간이로 편입이 되었어도 그냥 그대로 세금 계산서는 발급 가능하도록 해줬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도 내셔야겠죠? 만약에 뭔가를 잘못했다면. 2번 간이 과세자는요. 제가 편의상 2번으로 할게요. 이 사람은 애초에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혜택이 많은 대신에 발급이 불가능해요. 자, 매출세액 보도록 할게요.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에다가 10% 곱했죠. 자, 매입세액도요. 그냥 공급가액, 매입가액에다가 10% 곱했죠. 자, 그래서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납부를 하고 환급이 나오면 환급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간이가세자 1번은 다릅니다. 자, 매출세액을요, 공급 대가 곱하기 10%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율이라는 거를 한 번 더 곱해요. 자, 부가가치율은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업종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한 40%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40% 곱하기 10% 하면은 결국에는 4%만 곱하겠다라는 거예요. 세금 혜택이 엄청나죠. 제가 납부할 세액의 10% 곱하는 거랑 4% 곱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이미 혜택을 줬기 때문에
매입세액 할 때에도 10%가 아니라 반틈인 0.5%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체크하실 점은 공급가액이랑 공급대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대가는 뭐였어요, 여러분?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까지 합친 거죠. 그래서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를 공급대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에다가 부가가치율 40% 곱하고 거기에다가 또 10%를 곱해서 매출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매입 세액도요. 공급 대가에서 0.5%만 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부 세액이 나왔다. 그럼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환급은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이미 세금을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간이가세자 2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간이가세자는요,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죠. 자, 우리 보시면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달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이 4,800만 원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월세 내야 되죠. 원재료 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다 내고 나면은 그 사장님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거의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분들은 아주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해 줍니다. 다만 환급도 없어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의제 매입 세액, 우리 원재료, 농수, 축산물 이거를 사와서 가세로 매출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공제해 주는 게 있었죠. 자, 일반 가세자는 가능하고요. 간이 가세자는 불가능합니다. 자, 예정 고지. 자, 우리 일반 과세자는 예정 신고도 가능하고요. 고지는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고, 고지는 세무서에서 납부 고지서를 날리면은 우리가 그 금액만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이가세자 1번 구간은요, 예정고지 날라오고요. 간이가세자는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납부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정 때에 납부하는 것도 없겠죠. 1번 간이가세자도 예정 부과 기간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자, 2번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 자, 이거 틀렸죠? 우리 아까 간이가세자 1번은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도 있고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일반 과세자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 과세자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 이것도 맞죠. 자, 4번 일반 과세자는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매출 세액이 공제 세액보다 작아도 환급 세액이 없다. 이것도 맞죠. 우리 간이 과세자는 처음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13번 부가가치 세법상 제한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3번도요. 단골 문제죠, 여러분. 내용 정리하고 볼게요. 자, 일단 현금 외상 할부 판매. 자, 일반적인 판매죠. 이럴 때는 제하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기본이죠. 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자, 장기 할부 판매는요. 1년 초과해서 대가를 받고 2회 이상 분할해서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완성도 기준 지급은요. 그 완성 비율에 따라서 돈을 지급받는 거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내가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받을 때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들은요, 돈을 다 늦게 받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 공급은 재화가 사용 혹은 소비되는 때,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에도 부가세 신고하셔야 되죠. 이때는 폐업하는 때고요. 주의하실 점은 폐업 신고일 아닙니다. 자,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 자,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입니다. 간주 임대료,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죠. 그래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1번 장기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죠? 2번 현금 외상 할부, 여기는 그냥 단기 할부라고 봐주시면 돼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완성이 되어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자, 3번이 틀렸죠. 자, 완성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받겠다. 그러면 저희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것도 맞. 자, 14번 소득세네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자, 기타 소득은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 많았었죠. 자, 1번 종교 관련 종사자. 자, 기타 소득 맞죠? 2번 연금 계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자, 2번은요, 연금 소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계약의 위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 기타 소득 맞네요. 4번 공익 사업으로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로 인해서 받는 소득 맞죠? 15번. 자, 15번은 사업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5번은요, 내가 소득세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외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풀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세는 많으면 3문제, 적으면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죠. 우리가 소득세 이론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70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러분, 나는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내가 뭐 다른 것들은 숙지가 잘 됐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무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비전공자에다가 한 달이나 2달 이내에 세무 2급을 공부해서 취득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시간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외워주시고, 나는 다른 거 하기에도 좀 바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외를 하고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총 수익 금액 산입하는 게 있고요. 산입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총 수익 금액이라는 건요, 세법에서 매출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 용어로는 매출액, 세법 용어로는 총수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거라는 뜻이고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매출액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자, 1번 사업 수익 금액 당연히 매출액으로 보셔야겠죠? 2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자, 여러분들 판매 장려금은요. 제가 A라는 거래처랑 계속해서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주거래죠. 자, 여기에서 제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총 1억을 사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 회사 제품을 계속해서 사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사고 많이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한 100만 원을 이렇게 넘겨다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제가 이 100만 원을 받았죠? 이 100만 원을 판매 장려금이라고 보고요. 세법에서는 매출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자, 자산수중이익, 자산을 공짜로 받은 거고요. 채무면제이익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할 경우죠. 얘들도 수익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한 보험 차익.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에 화재 보험을 들어놨어요. 근데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고 제가 보험금을 탔습니다. 수령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보험 차익이라는 게 생겼겠죠? 자, 사업과 관련했기 때문에 이 보험 차익도 수익에다가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 자, 필요 경비는요, 비용이라는 뜻이죠.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지출을 했고 그 지출한 금액을 수익에서 비용으로 빼면은 이익이 나오는데 이 이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회계용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법용으로 바꾸면 수익이,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총 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비용이 필요 경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출했기 때문에 비용에 넣었는데 다시 돈을 환급을 받았대요. 그럼 비용으로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미 비용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빼지 않고요. 그냥 수익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자, 수익에다가 더하시면은 이익 금액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가 비용에다가 넣었는데 이 비용 지출한 금액을 다시 환급을 받았다. 그럼 수익에다가 포함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금.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낸 거를 다시 돌려받았대요. 자, 제가 많이 냈으니까 다시 돌려받는 거죠. 자, 이러한 금액은 수익으로 보기가 힘들겠죠. 자, 2번 자산 수증이익 또는 채무 면제이익 중에 2월 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대요. 자, 결손금이라는 거는 내가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채워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자, 3번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자, 매출세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겠죠. 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또 수익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요. 소득세를 더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죠. 그럼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총 수익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국세, 지방세, 환급 가산금. 자, 환급 가산금은요, 우리가 환급을 받을 때 며칠 이내에 받아야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소득세에 정해져 있는데, 일처리가 늦어서 늦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를 좀 쳐서 받게 되거든요. 자, 그 이자를 수익으로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가산금은 넣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 또는 개인 지방 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에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우리 아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총 수익 금액에 넣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것도 맞죠? 아까 이 문장이죠? 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맞죠? 우리 거래 상대방한테 판매 장려금을 받았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산입하죠. 자, 사업과 관련된, 즉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02회차 실무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